사실 노인의 경제적 학대 문제가 그간 뭐 중노부에서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 문제보다도 앞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고요. 저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경제적 학대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팽창사회, 수축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두고 청년 실업 문제 나오면 그 빈곤 노인 문제 나오고, 그래서 마치 이소고에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이 당나귀를 아버지가 타고 가냐 아들이 타고 가냐 싸우다가 결국 당나귀 물에 빠뜨리는데요. 이게 지금 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없어지는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그 불안감이 어떤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인류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더 못 사는 세대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는 국가, 기업, 가장, 가족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돌봄을 해줬어요. 정부에서는 기업을 돌봤고, 기업에서는 가장을 돌봤고, 가장은 가족을 돌보고, 그 반대로 이렇게 순종의 고리, 돌봄의 고리와 순종의 고리가 엮여 있었는데 이게 깨지는 것 같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 저도 금융기관에서 그 노후 생활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노후를 편하게 살려면 자식과 인연을 끊어라. 너 등에 있는 자식의 빨대를 뽑아내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새 또 이 자녀 세대는 끝까지 아빠 등에 빨대를 꽂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살아남은 비결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따라서 그 밑에 세대 계층 간의 사다리가 고착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은퇴한 부모의 장수는 자식의 경제적 안정하고 이해상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은퇴한 아버지를 빨리 돌아가 주시는 게 가장 자식에게 또 효율적인 그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경제 학대로 나타나고요. 홍성희 교수님 자리에서 봤는데 기존 학대 조사하고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 실제 아직까지는 이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나 신체 학대도 그 근본 원인은 다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지금의 어떤 경제 학대 현상은 생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학대하는 거. 그래서 가해자도 사실은 피해자인데 앞으로는 자산 축적형 학대가 제 주변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식이 자기 자산 축적을 위해서 아버지를 학대하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서 저는 뭐 은행에서 자산관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현상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해서 앞에 발표자님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철학적 방향 설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걸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갈등보다는 이해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제학대의 인식이 부족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할 텐데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걸 보고 배우는 게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살보도 윤리강령이라서 자살보도가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강령을 주장하는데 이런 면에도 갈등과 이해를 우선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올 때 그 짜릿짜릿한 사례보다는 좀 좋은 사례로 이렇게 덮어야 될 것 같고요. 신고보다는 예방을 우선해야겠다는 철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고를 하다 보면 이제 인식도 높아지고 신고도 개입하고 판정하는 사례가 많아질 텐데 이게 가족의 갈등 권리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을 위한 서비스 안내와 교육이 좀 활발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처벌보다는 중재를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재학대 방지이거든요. 재발 방지이기 때문에 처벌이 우선이 되는 것보다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중재해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매뉴얼이 준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학대 대응체계 단기적 준비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하신 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입니다. 서로 숨기고 있는 걸 갖다 좀 공론화시켜보자.
이야기 꺼내고 이 힘든 거를 서서히 이야기 꺼낼 때가 됐지 않았냐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심의 대응체계 단계적 구축은 뭐 그 맨 먼저 어떤 그 정의, 학대 정의와 대응 범위부터 구축하는 데서 그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제가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심이 돼서 단계적으로 하거나 병렬적으로 추진하게 할 텐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이나 후원이 확보돼야 되고요. 특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까 우리 재철 교수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보호 전문의 독자적 수행 말씀연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의 협조 체계 정비가 절실하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저도 금융기관에 30년을 보냈는데 금융기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역할과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경제학대 방지를 위해서 은행의 신고 의무나 금융거래 처리 거부 등을 제도하는 것은 그 자금세탁 방지법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범죄 행위를 방지를 하려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게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였다. 그래서 자금세탁 방지법이라는 걸 제정하고 나니까는 그 범죄 자금을 갖다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경제 학대에 대한 그 흐름을 막는 거는 역시 그 금융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관련된 포용금융이 고령 친화적인 그 신탁상품 어떤 특정 금융기관과 제휴하더라도 해서 좀 집중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및 고령자 금융교육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건 금감독원뿐만 아니라 유상활동 비영리기관 등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복지시설, 주민센터, 법률지원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세미나해서 이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홍성희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살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한 작업 보고요. 그리고 법률적 관계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권한, 수사기관 협력 관계, 친족 상거래 같은 현행법의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금융권 은퇴자들이나 공무원 은퇴자 중에 별도 좀 훈련을 시켜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일종의 그 전문가를 양성한 사회적 공헌형 일자리, 사회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협조하면은 그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게이트키퍼 역할도 되고 상호 도움이 되라고 생각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